실제 성관계 장면이 있다. 진짜 악명 높은 영화고 잔인하기로도 유명하고 대포의 물건이 너무너무 커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포르노 배우로 대체를 해서 그 장면을 찍었다고 해요. 뭐 니값 한 녹슨 가위를 집어듭니다. 이 가위를 자신의 음부에 갖다 대요. 그리고는 이 영화 보고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영화 좋았어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역시 금요일 마무리는 딥그린과 함께 네, 오늘도 가벼운 잡담으로 또 영상 시작해 볼 텐데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진짜 잘 지내고 있는데 많이 바빴어요, 이번 주.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바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좀 많이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는데 요새 날씨를 보고 기후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번 여름이 우리의 남은 일생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세찬 소나기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크게 들고 있는데 요즘 비가 또 내리면은 찔끔 내렸다가 말고 그래서 그냥 습도만 더 높이는 그런 꼴이 되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시원하게 한번 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데 여러분들 몸 조심하세요. 진짜 일사광선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많이 쬐면은 몸에 문제 생기거든요. 너무 더운 날 외출한다 그러시면은 모자 같은 것도 좀 챙기시고 양산도 챙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날씨예요. 수분 보충도 잘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구독자가 3만이 됐더라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사실 상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고 저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많이 궁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 진짜 구독자 명도 한번 정해볼까요? 구독자 애칭? 제가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호칭도 좋은데 더 우리만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는 진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게시물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독자 애칭 이런 거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댓글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명, 애칭 이런 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3만 명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요새 틈만 나면은 책도 읽고 봤던 영화들 정리 중에 있고 새로운 영화들 추천해 주시는 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즐거운 일들이 제 일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주 뵙기 위해서 수요 콘텐츠도 얼른 미리 기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컨텐츠, 인생 영화 컨텐츠 이런 것들도 지금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고 대본도 몇 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아, 그리고 잘 때 듣는 걸로다가 ASMR 같은 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각 잡고 책 읽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 잘 때 틀어놓기에 좋은 영상들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빗소리 배경으로 제 목소리 차분하게 나오면은 되게 듣기 편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고 영화 그거는 사실 올해 4월부터 대본 정리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선보이고 싶은 영상이고 영화라서 제가 느꼈던 감동들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타임라인 이제 만들어 드렸잖아요. 평소에는 썸네일이라든가 그 영상 출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타임라인을 넣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드디어 넣기 시작했거든요. 진작에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조금 불편함이 사라지셨다면은 그걸로 되게
게 다행일 것 같습니다. 또 제 채널을 시청함에 있어서 청취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걸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또 요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 반영하면서 이 채널을 키워나가고 영상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있는 채널이지만 저 혼자만의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함께 만들어 나가는 채널이다, 이런 생각이 요새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없었으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를 가는데 가면 좋을 법한 그런 음식점 소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캡처해서 저장해뒀습니다. 제가 그거 여기에다 띄워 놓을 테니까 그 제주도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 음식점 고민 많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먹는 거에 사실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러 가서 또 맛있는 거를 먹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예쁜 풍경 보고 이러면은 원래 느낄 수 있었던 기쁨이 2배, 3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러 가서 진짜 맛없는 거 먹거나 아니면은 진짜 불친절한 데 가거나 이러면은 기분 팍 상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을 고른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또 우리나라 각지에 또는 세계 각지에 어떤 맛집들 알고 계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여행지 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난 생각보다 그런 음식에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괜찮으면 제주도 가서 짧은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한번 찍어서 올려봐도 괜찮을까요? 짧게 한번 그것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오늘도 음악 추천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곡은, 오늘은 한 곡이 아니라 앨범 전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FKJ의 Just Piano입니다. 이 바이닐이고요. 제가 원래는 한 곡 소개를 하면서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작은 코너를 진행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앨범 전체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앨범은 전체가 한 곡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앨범은 말 그대로입니다. Just Piano, 오직 피아노로만 이루어진 연주곡, 다른 악기들의 개입 없이 피아노만 사용해서 전체 앨범을 꾸린 그런 작품입니다. 이 앨범이 만들어지게 된 제작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캄이라는 명상 앱이 있어요. 릴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쇼츠 또는 광고에서 조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명상 앱, 무슨 잠들기 좋은 그런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는 그런 걸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와 FKJ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치유와 그리고 또 감성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룬 그런 피아노 앨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피아노는 FKJ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몽환적이고 따뜻한 위로와 같은 그런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앨범이다,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굉장히 편안한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틀어놓기 좋은 그런 앨범이고, 공부를 하거나 뭐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또는 뭐 책을 읽으시거나 잠잘 때 이렇게 틀어놓기 굉장히 좋은 음악입니다. 그리고 앨범 전체의 피아노가 어느 부분에서 튀는 없이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연주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치유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앨범이고, 전체 러닝 타임이 좀 짧습니다. 한 19분 정도가 되는데 반올림해서 한 20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산책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생각 정리하실 때 앨범을 그냥 틀어놓고 하시면은 엄청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 아름다운 곡이고 앨범이에요. 제가 예전에 경주를 혼자 간 적이 있었는데, 경주를 혼자 갔습니다. 오후 조금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혼자 막 투어를 하고, 보문단지 가서 사진 찍고 드라이브하고 혼자 막 투어하고 첨성대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카페 가는 거를 진짜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카페 2탕 뛰고 카페인 머리 끝까지 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흡족한 상태로 차를 다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밤이었는데, 밤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이 앨범을 그냥 1시간 루프로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어둡고 컴컴한 그 고속도로가 막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뒤로 저는 밤 드라이브 할 때 이 FKJ Just Piano 이 앨범은 무조건 한 번씩은 틀어놓고 그렇게 갔다 옵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이 너무 서정적이라서 잠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 안에 들어간 나의 모습은 어떨지 항상 상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 음악이 주는 모든 기분을 느끼는데 그 즐거움을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잠이 온다거나 지루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제 취향이 엄청 맞는 곡이어야 되겠죠. 제 취향에 맞지 않다면 막 시끄러운 음악도 저는 잠 오게 그렇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음악적 상상은 진짜 완성도가 높고 진짜 좋은 곡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든 곡들이 다 그랬던 곡들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FKJ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본명은 뱅상 팬통이라고 합니다. FKJ는 프렌치 키위 주스의 약자이고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장르라고 따지면은 뭐 하우스 재즈 그리고 일렉트로닉, 네오팝, 네오소울 등등 여러 가지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아티스트예요. 한 번씩 힙합의 사운드를 가지고 오기도 하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이자 뮤지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한 곡들도 정말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곡들이 많아요. 뭐 바이빈 아웃이라든가 라잉 투게더 이런 곡들은 여러분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바고, 이 아티스트의 입문하시기에 좋은 곡은 일랑일랑이랑 타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고 무조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드셨다면은 일랑일랑 앨범에 들어있는 리스크, 최근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Different Mask for Different Days 라는 곡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좋습니다. 그 최신 앨범도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 LP를 모을 정도로 좋아하고 굉장히 팬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티스트의 라이브 딱 2개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는 먼저 일랑일랑 라이브 세션 이거 하나랑 저스트 피아노 라이브 이렇게 2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둘 다 자기 집에서 촬영을 한 작업물들이고 이 사람의 집 자체가 스튜디오예요. 이 스튜디오가 엄청 아름다운 수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 가득 들어차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음악을 넘어서 영상미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렇게 라이브 2 영상도 추천드리면서 이제 바로 영화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방심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진짜 악명 높은 영화고 잔인하기로도 유명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끔찍하기로 유명하고 고어 영화 등급표에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1편에서 설명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실수로 이 영화를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따로 언급을 미리 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딥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 영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 자체가 칙칙하고 빛이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공간에 곰팡이가 쓴 듯한 그런 축축함조차 드리워져 있고요. 대단히 잔인하고 엄청나게 외설적인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다며 근데 안에 내용은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저만의 언어로 절대 무섭지 않게, 그리고 또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혐오스럽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릴게요. 무서운 영화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저만의 언어로 다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무섭게 잘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도 진득한 영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줄거리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영화가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감독 라스 폰 트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요. 대충 크레파스로 적은 듯한 어딘가 밝은 색이지만 칙칙해 보이는 색깔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음은 제목이 뜨네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프닝부터 굉장히 기묘한 영화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화면이 흑백 화면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프닝 장면 자체가 슬로우가 걸려져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딱 2명 뿐입니다. 남편 그리고 남자 역의 윌리엄 데포, 여자 또는 아내 역의 샤를로트 갱스브루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녀, 남편, 아내 이런 식으로 불리게 돼요. 샤워를 하고 있던 아내를 남편이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이내 서로를 어루만지면서 뜨거운 정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배경으로는 나를 울게 하소서라는 클래식 명곡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둘은 서로의 몸을 탐하면서 정신없이 쾌락에 젖어갈 때 화면은 잠시 한 아이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이 아이는 주인공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예요. 아이는 자신의 침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아이 방에 설치된 소리를 알려주는 폰은 음소거가 된 채로 부모는 정신없이 서로를 탐하고 있고요. 아이는 그렇게 자신의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가 서로 정사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고 부모는 이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열린 창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깥을 보니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는 그런 겨울의 계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눈이라는 것을 처음 보는 것인지 뭔가 홀린 것인지 아이는 창문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리고는 아이는 의자를 밀어서 창문간으로 스스로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창문간에 놓인 고통, 탐욕, 절망이라고 적힌 조각상을 바닥으로 밀쳐내버리고 창문 앞에 서요. 창문 바깥으로 흩날리는 눈을 만져보기 위해서 위태위태하게 손을 뻗다가 결국 아래로 아이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추락할 때 비로소 부모의 정사는 절정에 이르렀고 보이는 만족감에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리고 영화는 제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1장 비탄. 아이의 장례식이 열리게 돼요. 남자는 울고 여자는 비통에 빠져서 멍하니 관을 따라 걷다가 쓰러집니다. 어수선하게 사람들이 몰리고 여자는 곧바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내는 한 달간 비통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차도가 없고 그녀의 우울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자 남편은 뭔가 술을 쓰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은 정신과 상담사 또는 치료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든 나아가 보려고 하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슬픔과 비통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그런 심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슬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죄책감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가 더 이상 차도가 없자 남편은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직접 치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주관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의사는 당신에게 약을 너무 많이 줘. 그리고 슬픔은 병이 아니야. 그저 자연스러운 것일 뿐이지. 치료의 개념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남편은 이미 굳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아이와 아내는 에덴이라는 숲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둘이서만 지내면서 논문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문 집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중간중간 음산하고 검은 숲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곳이 아마 에덴이겠죠. 결국 남편은 아내를 퇴원시켜요. 아내는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전혀 효과는 없습니다. 끝없는 슬픔에 더욱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남편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회고를 하기 시작해요. 남편은 아이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항상 거리를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습니다. 당신이 보여줬던 것은 어떤 진심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상당히 무거운 형태의 원망으로 느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당신과 아이를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들을 특히 진심에 대해서 거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밤마다 아내에게 찾아오는 과호흡을 남편은 진정시키면서 이 모든 반응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타이릅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치료사로서 그녀를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따금씩 아내가 자신을 성적으로 덮쳐오려고 해도 정도를 지키고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제 대충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진정시키는 거 말고 아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 형태의 피라미드를 그려내고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우선 순위 이런 것들을 차등을 두고 관찰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혼란이 무엇인지 특정 지으려고 하는 기초 단계인 것 같아요. 남편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내는 고민을 해보지만 답이 찾아지지 않았고 또다시 그렇게 공황 발작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엉겨붙는데 그렇게 엉겨붙은 게 결국에는 정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 차례 거사를 치르고 나서 비로소 아내가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것은 숲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숲은 아내가 항상 가자고 했던 곳이었어요. 이제 틀을 알아냈으니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낼 차례입니다. 숲의 어떤 부분이 두렵냐라는 말에 모든 것이 두렵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무서운 숲은 바로 에덴, 자신의 아들과 지난 여름에 갔다 왔던 그 숲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가 두려워하는 숲으로 아내를 데리고 직접 들어가기로요.
정신과 치료요법 중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안 무서울 때까지 노출시키는 그런 요법이 있는데, 그런 노출요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둘은 짐을 챙기고 기차를 타고 에덴으로 가는 길에 몸을 맡깁니다. 기차 창문에 숲이 지나쳐 가는데 순간순간 무서운 그림이 관객을 덮쳐요. 아마 에덴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암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에덴에 도착해 숲을 거니는 상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세상이 느려졌고 오직 아내만이 이 숲을 거닐고 있습니다. 숲에는 어둠이 빨리 찾아왔고 한 줄기 빛은 오직 아내만을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어떤 여우굴 같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 자체는 쉽지만 땅이 매우 질척하고 끈적한 그런 진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이어서 자신이 상상하게 된 에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매우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에덴이 어떤 공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지나서 아내는 오두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직은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두막 앞에 있는 잔디 위에 누워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잔디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주변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아내가 대답합니다. 초록색.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바로 숲에 완전히 물알체가 돼서 녹아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말한 대로 숲에 물알체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주변 잔디밭의 색깔과 같이 녹색이 되고 그렇게 완전히 숲에 동화되어 갈 때쯤 최면에서 깨어나게 돼요. 남편은 그런 그녀를 칭찬합니다. 잘했다고요. 두려움은 당신이 만든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두려움을 우리가 깨부쉈어. 마음이란 것은 스스로 상상하는 것들을 믿게 돼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짐을 챙겨서 차를 타고 더 깊은 숲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에덴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에덴입니다. 둘은 배낭을 메고 안으로 들어와 트레킹을 해 나가게 돼요. 한참 가는데 부인은 땅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안을 표출하고 신발을 벗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계속 길을 갑니다. 땅은 전혀 불타지 않아.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야. 그렇게 한참 숲을 지나다가 아내가 지쳤는지 잠시 여기 누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담요를 깔고 진짜 눕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그런 아내에게 그럼 잠깐 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주변 숲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한 암컷 사슴을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슴인데 과연 이 사슴이 행운을 가져다 줄 그런 요정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남편을 마주하고 있던 그 사슴이 뒤를 돌아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뒤가 굉장히 뭔가 이상해요. 내장이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새끼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 있어요. 그리고 저 새끼 사슴은 잉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다 만 것이었죠. 그리고 그 광경을 충격에 빠져서 멍하게 바라보던 남편을 뒤로 하고 그 사슴은 훌쩍 길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제1장이 마칩니다. 그리고 제2장의 서막이 올라오게 돼요. 제2장 고통. 그런 기묘한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둘은 짐을 챙겨서 숲속의 오두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다리를 하나 만나는데 불안에 떨던 이 부인이 이 다리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한테 남편이 괜찮다고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건너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통 진정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순식간에 확 뛰어서 그 다리를 건너가게 돼요. 남편은 그런 그녀를 불러 세우고자 하지만 정신없이 뛰어서 사라져버렸고 뒤이어서 자신도 아내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결국 오두막에 도착을 했고 오두막 주변 이리저리를 둘러보는데 정말 음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곳에 압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두막 안으로 비로소 들어오게 되자 미리 도착한 아내는 누워있고 그런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는 옆에 앉습니다. 숲에서의 어두움은 굉장히 빠르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둘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고 있는데 지붕 위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도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떡갈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정신없는 첫날 밤이 지나가게 되고 아침이 밝았어요. 남편은 먼저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근데 손이 창문 밖으로 나가 있게 됐는데 이 손에는 버섯 포자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모자이크를 할게요. 사람에 따라서 소름 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은 이거를 보고 식겁을 해서 자신의 손에 붙어있는 포자들을 마구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묘한 숲속에서의 둘째 날이 시작됐어요. 아내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이 땅 위에 서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뭔가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엔 해내게 됐고 남편은 이를 굉장히 격려해주게 됩니다. 진정한 치료가 진행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눈물을 터뜨려요. 뭔가 해냈다라는 울음을
울음일까요? 아니면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불안함에 의거한 그런 울음일까요? 저희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근처 나무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갓 태어난 새가 둥지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이 새가 떨어지자마자 개미들이 온통 이 새에 올라타기 시작하고 뒤이어 독수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새끼 새를 낚아채서 나무 위에서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어린 새가 떨어지는 모습은 죽은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됐고, 그 뒤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내는 환각과 환청까지 듣게 됐습니다. 바로 죽은 아들의 것이었죠. 그리고 아내가 자신이 봤던 것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알리지만 남편은 그저 그것이 환청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녀에게 심리학적 논리와 설파를 전달하기 시작해요.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감을 베풀어 주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치료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던 와중에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괴성을 지르면서 당신은 여기 에덴에 오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둘째 날 밤이 찾아오게 됐고, 전날 밤과 같이 도토리가 온통 이 오두막 지붕에 떨어져서 굴러다닙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내는 사건 이후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아들이 죽게 됐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꽤나 모호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묻자 죽어야 하는 모든 것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꽤나 섬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은 악마의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는 종이에 맨 꼭대기층에 사탄이라는 단어를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굴러 들어오는 도토리를 막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비로소 바깥 공간과 차단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사탄이라는 단어를 펜으로 다시 찍찍 그어서 지우게 돼요. 다음 날이 밝고 남편은 아내보다 일찍 깨어서 어떤 우편물을 보게 됐어요. 무슨 검사 결과지인데 아들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부검을 한 결과지였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은 그 검사 결과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카메라를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착잡한 듯이 차를 마시면서 현관 계단 앞에 앉아 있습니다. 뒤이어서 잠이 깬 아내가 남편의 옆에 앉아요. 어제와 달리 굉장히 밝은 표정에 뭔가 자유로워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로소 진심 어린 미소가 이 아내의 얼굴에 번지기 시작해요. 기쁜 듯이 숲 이리저리를 뛰어다니면서 자신은 이제 치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검사 결과지를 봐서 그런지 또는 아내가 갑자기 너무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봐서인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는 표정이 차갑게 식으면서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남편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혼자 남은 남편은 숲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숲을 한가운데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혼자서 그 숲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능적으로 풀을 뒤지면서 나아가다가 어떤 털뭉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에 손을 대려고 손을 뻗자 그 털뭉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것은 여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협하듯이 그 커다란 입을 크게 벌려 보이는데 이 여우는 피투성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 여우의 내장이 다 꺼내져 있는 그런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를 스스로 물어 뜯고 있어요. 이 여우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배를 한번 세차게 물어 뜯더니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haos reign. 혼돈이 지배하리라. 이렇게 제2장이 끝나고 3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3장 여성 살해. 남편이 그렇게 기묘한 장면을 목도하고 잠시 지나자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급히 오두막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먼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가 남편의 천장을 무심코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천장에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호기심이 생긴 남편이 바깥에서 사다리를 갖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는 기름 램프를 켜고 사다리를 타고 그 위로 올라가 봅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다락인데 어리둥절하면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벽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엄청나게 끔찍한 모습을 그려낸 그런 그림인데, 중세시대 그림풍으로 여성들이 고문당하고 찢기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가랑이부터 반으로 썰어버리는 그런 톱질하는 그림, 그리고 또 수레바퀴에 묶어놓고 모든 관절을 부수는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묘사들이 중세풍 특유의 감정 없는 그림체로 그려져 있던 거였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둘러보니 여성 살해라는 단어가 벽에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 공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반듯하게 글씨체들이 적혀져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필체가 크게 삐뚤어지고 기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책에 적힌 내용으로 짐작하건대 이것들이 마녀 사냥을 묘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나칠 법한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악마의 표식에 대한 이야기들, 영화 전반적으로 서술한 것들을 보면 안에는 여성학 연구자 또는 페미니즘 중심의 학술 연구자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책은 지난 여름 이 에덴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를 메모해놨던 그런 공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끔찍한 내용의 마녀 사냥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어떤 학술 연구를 이어나갔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처음에 논문을 시작했던 그 주제와 다르게 여성의 본질 그리고 본성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의심하게 됐어요. 이때 비바람의 영향인지 큰 나무들이 쓰러지고 남편은 보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내는 잠에서 깨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의 아내에게 상황극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자신은 바로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극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자연이자 남편인 이 사람이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아내는 자연은 인간을 해칠 수 없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오게 되고, 남편은 내가 말하는 자연은 바깥의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 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 인간의 본성을 이 자연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내재된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극을 제안한 것 자체가 공책에 적혀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모든 진실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남편이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야 이 대화의 본질을 알아챈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에게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본성이 원래 아내의 논문 주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기대했던 것 이상을 발견했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면 여성들의 본성 역시도 악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본성이 자신들의 몸을 통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여성학을 연구하던 사람의 생각과 맞지 않게 16세기 여성들이 마녀 사냥을 당한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기괴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당해도 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남편에게 다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에 분노했고 더 이상 상황극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극을 멈추게 돼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뒤이어서 둘은 정사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성관계 도중에 남편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길 거부하고 자신을 때려주지 않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답변을 하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관계를 멈추고 벌거벗은 나체로 달빛에 의존해서 집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는 거대한 나무 뿌리 앞에 누워서 를 하고 있는데, 배경음으로는 공포스러운 지옥의 개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찾아왔고 아내의 뺨을 때리면서 이 숲 한가운데서 정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서로를 탐하는 가운데 나무 뿌리에는 수없이 많은 여성들의 팔이 감겨져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섬뜩하기 그지없는 장면입니다. 다음 날이 되고 어제 대화 연장선으로 언쟁을 벌여나가는데, 언쟁이라기보다는 남편이 그저 아내가 가진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대화였어요. 대화가 끝나고 아내는 화로 위에 놓인 종이들을 뒤지다가 죽은 아들의 부검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심신미약일 때라서 부검을 했다라는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의 내용은 별게 없긴 합니다만 수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아들의 발이 기이한 기형임이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이 문구를 보고 놀랐고, 남편은 그렇게 놀라있는 아내에게 아들의 사진을 몇 장 보여줍니다. 신발을 짝짝이로 신긴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발이 왜 그렇게 바깥으로 튀어 있는지는 이 사진을 보니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어떤 엄마였는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신발로 인해서 발이 뒤틀려감에 고통을 호소하지만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짝짝이로 신발을 계속 신겨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고의였어요. 남편은 이제 생각의 피라미드에 그녀를 가장 높게 두는 것으로 피라미드를 수정합니다. 근데 이때 아내가 갑자기 커다란 나무 토막을 들고 와서 남편의 뒤를 가격을 해요. 이제 엄청난 광기가 그녀를 뒤덮었고 진정한 폭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눕히고 바지를 벗기더니 올라탑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온 나무 토막을 남편의 성기에 내려칩니다. 엄청난 충격에 남편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꺼내져 있는 성기를 잡고 흔드는데 성기에서는 정액 대신 붉은 피가 터져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남편의 종아리를 수동 드릴로 뚫어버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무거운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풀지 못하도록 렌치로 꽁꽁 묶어놓고 그 렌치는 오두막 아래로 던져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이 오두막을 빠져나가서 사라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남편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면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충격을 받지만 공구통을 뒤져봐도 렌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 미쳐가지만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결국 그 다리를 이끌고 숲 한가운데로 기어 도망을 치게 돼요. 한참을 도망쳐서 어느 여우굴 같은 곳에 숨어 들어갔는데 이때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남편을 찾아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찢어질 듯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악을 쓰고 남편을 찾고 있지만 그녀의 시야엔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굴에 완전히 숨어 들어갔고 내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성냥에 불을 켜게 돼요. 근데 이 좁은 굴 내부에는 어이없게도 어린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새도 남편을 발견했고 울기 시작합니다. 새의 울음소리에 당황한 남자는 옆에 있던 돌로 이 새를 마구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까마귀의 내구도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한 번이라든지 두 번 내리치면은 보통이면 즉사할 테지만 새는 자신이 받는 고통의 울음소리만 오만상 낼 뿐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의 이 비명소리를 듣고 여자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또다시 나를 버리고 갔어 배신자라고 하면서 남편을 밖으로 꺼내고자 하지만 워낙에 좁은 굴이라서 남편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여자는 집에서 삽을 들고 와서 땅을 마구 파대기 시작해요. 그렇게 제3장에 막이 내리게 됩니다. 제4장 3명의 거지. 숲에 어둠이 서려왔고 아내는 이제야 정신이 든 건지 땅을 파내서 남편을 구해주게 돼요. 겨우 살아난 남편은 다리에 추부터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렌치를 던져버려서 그런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기진맥진에 누운 채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날 죽이고 싶었어? 그러자 그 말에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직은 3명의 거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또 돌변하면서 우는 여자는 속이는 자다 라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아내는 바지를 벗고 남편의 옆에 나란히 눕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들이 떨어져 죽는 모습을 평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보이게 돼요. 이것을 보아하니 그녀의 상태가 이 정도로 나빠졌던 것은 아들의 죽음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아내는 괴로워하다가 녹슨 가위를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손을 벌벌 떨면서 이 가위를 자신의 음부에 갖다 대요. 그리고는 자신의 클리토리스를 싹둑 잘라냅니다. 잘라낸 상처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정말 날카롭고 소름 돋는 짧은 비명이 퍼지게 돼요. 그렇게 그녀는 괴로움에 버둥거리다가 옆 한 구석에 쓰러진 듯이 누워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남편은 잠에서 깨서 창문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별들이 수없이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별들을 배경으로 어떤 별자리가 그려지기 시작해요. 여우 형상을 한 고통, 그리고 새의 모습을 한 절망, 마지막은 사슴 형태를 한 비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별자리는 없습니다. 이때 옆에 쓰러져 누워있는 아내의 옆으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비탄의 사슴, 그리고 고통의 여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누운 자리 아래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남편이 직접 마룻바닥을 박살냅니다. 그렇게 아래 공간이 뚫리자 거기 들어가 있던 절망의 까마귀가 날아듭니다. 이렇게 이 3마리 손님은 아내의 옆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마치 다음 행동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남편은 렌치까지 찾아냈고 곧장 다리에 채워진 추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풀어내면서 남편은 아내를 노려보기 시작하는데 곧이어 추를 완전히 풀어내고 바로 아내에게 돌진합니다. 그녀를 몰아세워서 온 힘을 다해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게 되는데 아내의 손에는 날카로운 가위가 있었기에 충분히 남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반격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가위를 바닥에 떨구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자신이 찾았던 논문 자료들의 모습 그 자체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편이 공격할 때는 가장 순종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남편은 아내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나뭇가지를 덧대어 화장을 하고 이 숲을 혼자 빠져나오게 돼요. 그 화장을 하는 모습이 마치 마녀의 화영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산 딸기도 먹어가면서 다리에는 부목을 한 채로 그렇게 숲을 빠져나가는데 아까 봤던 동물 3마리를 마주하기도 해요. 나란히 서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고 이 남자도 그냥 멋쩍은 듯이 그들을 바라보고는 길을 다시 떠나고 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 한두 명이 보이더니 곧이어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성들이 이 숲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블러 처리된 듯이 가려진 채로 숲 너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 오프닝과 수미상관으로 울게 하소서가 울려 퍼지고 그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 진짜 악명이 높고 무서운 영화로 유명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 가운데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 영화는 정말 모호한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영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든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해설할 내용들을 저만의 해석 방법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라스 폰 트리에는 그 어떤 장면에서도 대충 하는 법이 없는 그런 감독입니다. 대충 영화 전개를 만들어내고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그런 전개를 하지도 않아요.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고 무서운 영화를 찍어내는 영화 감독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혀 모자이크라든가 카메라를 돌려주는 그런 배려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아요. 보호 묘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절하고 무섭습니다. 실제가 아닌가 착각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리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개박살나고 무너집니다. 게다가 대사들이라든지 장면들이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모호해요. 그도 그럴 게 이 영화는 라스 폰 트리에가 가장 불안하고 우울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당시에 인간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위험한 발상들이 마구 샘솟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주관적인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더욱 무섭고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를 저랑 같이 한번 쭉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인물들을 완전히 한정시켜 놓기 위해서 주인공 2명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일말의 시선이 뺏기거나 몰입도가 깨지지 않도록 다른 인물들의 얼굴에 전부 블러 처리를 해놨어요. 동시에 둘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 환기가 전혀 안 된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 초반에 나왔던 아들의 장례식 장면이 더욱 기괴하고 이질적이에요. 심지어 최종신에서 보여졌던 불특정 다수의 여인들이 언덕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도 일일이 모두 얼굴이 다 가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통틀어서 딱 2명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 잠깐 나오는 거 그거 제외하면은 그 누구의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동물이 말을 하고 타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 작품을 다룰 때는 정상적인 범주로 이 영화를 보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든 메타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안 그래도 인물이 몇 명이 없는데 이 둘에게는 심지어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녀, 아내, 남편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를 어떤 인간의 바닥에 있는 악이 심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인물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남편은 이성 그리고 아내는 본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편은 원래 직업이 심리상담가 또는 치유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심리를 케어해주고 낫게 해주는 건 맞는데 의사라는 타이틀이 없는 걸 보면 치료사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 내내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에 의해서 망가진 아내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 남편에게 도리어 공격을 해오게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이런 공격적인 행동에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 최종장에 들어서는 영화 통틀어서 가장 큰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여성 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대부분 맞는 말들만 해요. 내용 전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내가 느끼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인 접근만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의 심경 변화는 어떤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리를 다루면서 어떤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근데 무슨 응급처치 프로세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에 맞게 단계별로 다가가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아내가 겪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죄의식이라든가 자기 혐오의 늪에 완전히 깊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남편은 이 아내를 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자신 역시도 그 일에서 그 사건에서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마치 그 상황 자체를 제3자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성의 뿌리 깊은 본성에 눈을 뜬 아내로 하여금 자꾸 이성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치료법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형태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A라는 것을 무서워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서워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마주하게 하는 그런 노출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심리학적으로는 그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아내에겐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에덴 숲이 무섭다고 이야기했던 아내를 굳이 직접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파국의 씨앗이 완성되기 시작한 거죠. 가장 이해를 잘하고 똑똑한 남편인 척 했지만 아내가 겪는 힘듦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파국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여성학자 그리고 또는 페미니즘 중심의 학술 연구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여성의 역사 그리고 마녀 사냥, 여성이 받았던 억압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하던 그런 학자 또는 대학원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써왔던 그 노트에는 중세 마녀 사냥이라든가 여성을 악인화시키고 제약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 결국 더 나아가서 여성의 본성이 사탄에 가깝지 않은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여성 대량 학살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걸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연구하던 이것 때문에 아내가 점점 더 미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이 사망하고 나서 아내가 완전히 돌아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에덴이라는 지옥에 한번 갔다 온 뒤로 스스로를 악마화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더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는 아들의 죽음으로써 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언젠가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에 의해서 고통받고 자신이 고통받는 그 이 유형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초반부까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와 존재론적인 공포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존재론적인 공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든지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겠지? 그럼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라는 이런 허무주의에서 비롯된 공포라고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론적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내는 에덴을 갔다 옴으로써 본성에 눈을 뜨게 됐고 그 본성에 점점 스스로 잠식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다시 이 지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죠. 근데 이제 같이 온 남편은 모든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본성에 대해서 크게 배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남편에게 당신은 이곳에 왔으면 안 됐어 라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종반부에 가서는 자신이 생각한 그 본성에 남편이 완전히 동화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치료 중인 치료사에게 성적으로 덮쳐오는 것이기도 하고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가면 갈수록 수위 높은 폭력들을 행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더 이상은 참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게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좀 짧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말 내용이 모호하고 인물의 구성이 애매해요. 에덴이라는 지옥을 갔다 오고 나서 자신의 본성에 눈을 뜨게 됐고 자신의 본성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스스로를 마녀와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녀들이 죽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자신도 최후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 의해서 목 졸려 죽게 됐고 화형식을 당하듯이 화장까지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아내의 계획이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 이름 자체가 안티크라이스트고 대놓고 에덴의 실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영화에서 그려진 에덴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왜 이 영화 이름이 안티크라이스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성서의 모든 상징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것들과 완전히 반전된 것이었어요. 에덴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심연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숲을 보여주는 게 엄청나게 음산하고 무섭게 그려놨어요. 풀들이 많고 항상 해가 밝게 떠있지만 어둡습니다. 색 보정 단계에서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죽여서 뒤에 뭐가 있을지조차 감이 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부가 묵던 오두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통 습기가 가득 차서 나무에 검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고 나무 판자를 치우면 벌레가 우글우글거릴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띠고 있어요. 주변에 들려오는 사운드 역시 한몫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소리, 벌레 소리, 빗소리는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서 보던 앰비언트 사운드 같은 것이 아니라 괴물의 소리로 변모하기도 했어요. 지옥을 묘사했다고 하기에 충분한 공간인 것입니다. 이런 에덴에서 아담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통 이성적인 사고,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공간은 광기, 죄의식, 폭력, 자해 등등 여러가지 모든 악행들이 통용되는 곳이었어요. 이런 에덴에 애초에 남편은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 여기 왔으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것이었죠. 이 영화에서 드러났던 모든 상징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목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그려낸 아트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것이 예수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런 자 또는 세상에 악을 불러일으키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아트를 보면은 마지막에 알파벳 T가 여성을 뜻하는 거울 모양 기호로 그려져 있어요. 영화를 보기 전부터 어느 정도 여성을 악 그 자체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가 여성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인류 본성에 대한 혐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녀 사냥에서 희생된 여성들 그리고 낙원 에덴에서 하와를 앞에 내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여성 혐오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정을 해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초반 중후반부까지 어떤 이성적인 사고만을 내놓던 남편이 오히려 종반부에서는 아내에게 이 영화에서 가장 큰 폭력을 행하는 걸 보면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떤 폭력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여성 혐오의 탈을 쓰고 있는 인류 혐오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 뭐 이런 영화를 만들어놨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문에 대해서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라스 폰 트리에르지 않습니까? 매우 잔악하고 기괴하고 염세주의적이고 우울에 가득 찬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감독이라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에 이어서 남녀 특성에서 조금 더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을 극단적으로 이제 나쁜 쪽으로 끄집어서 이야기를 펼쳐나갔던 것이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 영화의 모든 상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장 먼저 둘째 날 아침에 남편의 손에 붙어있던 버섯 포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남편은 항상 이성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상황을 다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남편이 이 숲에 들어오고 첫날 밤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 손에 버섯 포자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거였죠. 버섯이라는 게 썩어가는 균, 이런 것들이 자라는 곳에 포자가 안착을 하고 번식을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자연의 불결한 부분들이 이 남자에게까지 씌워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비탄의 사슴입니다. 저는 이 사슴이 초반부의 안에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끼가 잉태되다가 걸려서 대롱대롱 죽은 채로 달고 있는데 꽤나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의 모습이 바로 이 부부의 아들 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책감에 묶여있는 아내가 이 사슴에게 투영된 것이죠. 그리고 여우는 세 거지 중에서 고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우는 처음에 등장해서 자신의 배를 잔인하게 물어뜯고 내장을 다 꺼내다가 남편에게 전합니다. 혼돈이 도래하리라. 여우라는 생명체의 이미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생명체를 두고 동서양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동서고금 막론하고 여우는 이미지가 다들 비슷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요물이다라는 것인데, 속을 알 수 없고 의문스럽고 약간은 귀신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구미호라든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불려시, 이런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명체지만 그런 불길한 캐릭터성까지 가진 그런 묘한 생명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배를 찢고 내장을 물어뜯는 연출은 아마 아내가 겪고 있는 자기 혐오 그리고 자책의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에덴 동산에 닥칠 혼돈이 남편 당신에게도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절망의 까마귀입니다. 저는 이 까마귀가 이 영화를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새를 한번 내려치면 죽잖아요. 그리고 이 까마귀가 내구도가 뭐 대단한 그런 생명체가 아닌데 아무리 이 남편이 돌로 내리쳐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되살아나요. 아내의 죄책감이라고 봐야 될지, 절대 소멸하지 않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고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3명의 거지들 중에서 마룻바닥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날아 들어오게 돼요. 순간순간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마룻바닥에 숨어있다든가 뜬금없이 굴에 숨어있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연출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자연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소멸하고 없애려고 해도, 또는 뭐 이성적인 뭐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이밀어도 소멸하지 않는 것이 기질이고 본성이잖아요. 결국 이 셋이 모였을 때 결국에는 이 고리가 완성되었고, 이 악의 칼날은 여성인 아내에게 향했던 것이었죠. 아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거지 3명이 당도하면 누군가는 죽는다. 다음은 를 절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가장 충격적이고 징그러운 장면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자해라기보다는 어떤 극단적인 자기 혐오, 자기 부정,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말하는 자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가 가득한 그 본능에 대해서 스스로 단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아들이 떨어져 죽을 때 성관계를 나누고 있던 자신의 모습에서 혐오를 느껴서 그 쾌락의 기관을 절제해버리는 그런 자기 혐오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영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중세시대의 마녀로 하여금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단죄를 하고 있는 그런 묘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부에, 그리고 쾌락기관을 절제하는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잔혹한 고문 중 하나이기도 했었고요. 결국 남편은 이성으로 아내를 자꾸 지배하고 다루려고 했고, 아내는 남편이 제시하는 이성적인 접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몸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자해를 하는 것으로 귀결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행동 자체는 자신 또는 여성 자체를 진심으로 악마화시키고 있던 이 부인이 스스로를 참아낼 수 없어서 직접 스스로에게 처벌을 내리는 자신의 신념을 실행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인 거죠.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남자 역할을 맡은 윌리엄 데포의 일화는 엄청 유명해요. 감독이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실제 성관계 장면이 있다라고 고지를 했죠. 그리고는 촬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보니까 데포의 물건이 너무너무 커서 거기 관계자들이 거의 놀라 나자빠질 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포르노 배우로 대체를 해서 그 장면을 찍었다고 해요. 좀 의아한 건 그 물건도 상당한 크기예요. 그럼 뭐 데포 거는 엄청난 뭐 니값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일화를 제외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윌리엄 데포를 볼 때마다 김혜자 배우가 떠올라요. 그 데포의 눈을 보면은 빌런하게 딱 맞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광기가 서려있는 그런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 역할이라든가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마더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김혜자 배우 역시 비슷한 계인 것 같아요. 그 눈에 그 광기가 진짜 섬뜩합니다. 그리고 마더라는 영화 자체가 모성애의 어두운 면을 뽑아낸 그런 영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광기에 잠식되어가는 한 인간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두 배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윌리엄 데포를 보면은 김혜자 배우가 떠오르고 김혜자 선생님을 보면은 또 윌리엄 데포가 떠오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샤를롯 갱스부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이 영화에서 광기를 폭발시킨 명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섬뜩하고 무서운 연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배우가 아니고서는 이 영화를 절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갱스부르는 폰트리에 감독의 뮤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폰트리에와 함께하는 매 작품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가학적인 촬영들을 이어나갑니다만 배우로서 그것을 굉장히 즐기는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모든 극단을 다 밀어붙여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대단한 경외심이 드는 배우입니다. 퇴폐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배우이고, 프렌치 시크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배우다, 한 획을 그은 배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뮤지션으로도 활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운드를 굉장히 독특하게 활용하는 아티스트예요. 프렌치 팝이라든가 드림팝, 뭐 일렉트로닉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특징적인 면인데, 제가 몇 곡을 들어봤는데 괜찮은 곡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배우 특유의 가냘프고 아름다운 그 보이스가 음악에도 되게 돋보이게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스 폰티리에랑 이렇게 자주 작업을 한다는 게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노출이라든가 자기 파괴적인 연기를 마다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등장해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아마 저는 뭐 멜랑콜리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ним포매니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ним포매니악도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다뤄볼 영화긴 한데 진짜 충격 그 자체고요. 엄청나게 성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부분도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이 영화를 찍고 많은 청소년들이 또 이 배우의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스부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영화를 찍은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찍는 영화를 보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영화는 찍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기대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배우의 무표정이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무표정 안에 쓸쓸함이라든가 피폐함, 퇴폐적임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든가 느낌들이 교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런 미친 배역을 소화해내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수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엄청나게 잔인하죠. 그리고 그 잔인한 부분들이 완전 종반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휘몰아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영화 전반적으로 너무 막 못 볼 그런 정도는 아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은 감독이 라스 폰 트리에라는 점, 그리고 라스 폰 트리에는 그런 묘사에 있어서 조금 더 애누리가 없어요. 진짜 이게 실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리얼한 그런 묘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영화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진짜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그 장면들은 굉장히 저까지 뭔가 이렇게 저릿함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게 잘 묘사를 하는 편인데, 오프닝에 나왔던 두 배우 간의 교접 장면은 실제입니다. 연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관계를 한 장면이고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성적으로도 엄청 파격적이고 그냥 막 나체의 상태로 온 숲을 활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위로를 하는 그런 장면도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이런 수위는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위고 장면들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러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라스 폰 트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 불편함이라든가 기괴함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이 감독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강박장애라든가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을 거의 만성적으로 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종교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곱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어떤 실존주의라든가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틀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도발적인 그런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고 문제작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살인마 제게 집을 리뷰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감독의 영화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고통받는 존재로 그려지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혐오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사실 의심을 하고 있긴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뭐 영화 그리고 연출, 촬영 이런 것 쪽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웃스탠딩 레벨에 있는 감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같이 영화를 하기 꺼려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뭐 여담으로 희한한 발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나는 뭐 히틀러를 좋아한다 이러고, 그래 뭐 나는 나치다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칸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그냥 제명을 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배우들 간에 뭐 불화도 엄청 많고, 그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의 주연인 비오크라는 배우가 이 영화 감독을 너무너무 혐오하고 싫어한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배우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사람들을 끝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그게 예술이라고 자꾸 미화시키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그 멜랑콜리아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도 그 갱스부르 말고요. 그분도 이 영화 감독이랑은 다시는 안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을 좋아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영화만큼은 저는 취향이 조금 맞는 편이라 가지고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참 그 사람이 좋은 면만 가지고 있기라는 게 참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까 이런 괴작들이면서도 수작인 이런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로 소돔에 이어서 진짜 빡센 영화 들고 왔고,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보면은 진짜 충격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표현들 그리고 묘사적인 부분들을 넘어서 매우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고어 묘사들은 거의 극사실주의에 가까운 그런 대단한 재현력을 가지고 있고 진짜 시겁할 정도 되니까 막 이런 거에 내성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이게 포르노가 아닌데 실제로 교접 장면이 나온다든가 그런 성기가 화면이 이만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금기시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짜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고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 좋았어요. 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안 보신 분들 그냥 이 영상 보고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내놓았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어 묘사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세부 내용들 제가 거의 다 안 놓치고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달됐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괜히 봤다가 너무 충격받고 시름시름 앓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영화를 미학적인 관점에서 다가가는 게 좀 습관이고, 고어적인 묘사에 별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그런 거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는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해석을 하고 혼자 막 자료를 찾고 그렇게 했던 거지,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진짜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숏폼이 대단히 발달을 하고 또 막
범람을 하는 시대에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이가 길잖아요. 이렇게 제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매주 매순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말 찾아오게 됐으니까 또 이야기해야죠. 주말 푹 쉬고 맛난 거 많이 드시고 일하시는 분들 항상 파이팅 있게, 또 너무 힘들다 싶으면 약간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것들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뭐 냉면 같은 것도 있고 아이스크림 뭐 좀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영상을 고3 수험생 분들이라든가 어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작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 영상을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막 튀는 목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ASMR로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죠. 막 그런 준비를 하고 작업하고 막 그런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즐겁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응원 또 보내겠습니다. 다들 안 힘들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힘들어 했으면 좋겠고, 좀 너무 힘들면 한 번씩 쉬어가는 그런 미덕도 갖추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멋지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영화, 더 멋진 이야기, 더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딥그린이었습니다.